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두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오랜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대략 58.5%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2, 3년을 조금 확대를 해봤습니다. 22년, 3년, 4년, 5년 현재까지 제가 지금 트렌드 라인 한번 두 개를 그냥 찍찍 끈 겁니다. 보시면 요 라인 밑으로 떨어졌다.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작년 12월 초입니다. 트럼프 랠리가 나왔을 때. 지금은 조금 더 밑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알트코인은 별로 오른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좀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작년 12월 초만 해도 그러니까 라지캡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ETF 미국에서 신청에 들어간 예를 들면 XRP, 솔라나, 도지코인, 에이다 또 뭐 있습니까? 큰 코인들 저기 스텔라 루멘도 많이 올랐었죠. 라지캡에서 좀 돌아가면서 다 같이 가즈아를 외쳤다면 지금은 이더리움 독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어쨌든 알트에서 전체 시총 2위고 알트 1위거든요. 이더리움이 가격이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생각보다 지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의 관건은 뭐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 더 떨어져 준다면 이게 라지캡까지 물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거 너무 떨어졌네 하면서 다시 이제 채널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늘어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의 약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상승장은 조금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뭐가 올 것이냐, 언제 올 것이냐는 저희의 영역은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8%인데 조금 더 떨어지는 확률이 있을 좀 더 높을 거라고 봐요. 한 7대3으로 좀 더 이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걸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켜보시면 알겠죠. 근데 제가 또 근거는 여러 번 얘기 드렸죠. 10월 초중순부터 알트코인 ETF 최종 데드라인이 그냥 라인업 돼 있죠. 10월 중순 말까지 쭈르륵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이 ETF, 이더리움, 솔라나 그럼 다 같이 이거 지금 스테이킹 포함시켜서 솔라나, 아발란치 ETF 이런 거 지금 승인시키려고 다 뒤로 미룬 겁니다. 금리는 9월 달은 현재로서는 인하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10월 달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이제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클래리티라고 하는 법안이 있죠. 요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더 독주 체제에서 드디어 2017년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라지캡으로 그들이 선정했던 코인들 위주로 ETF 신청이 들어간 코인들로 물이 좀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면 당연히 비트 도미넌스가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막 일직선으로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물결처럼 춤추면서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죠. 제 동생이 실은 얘기를 드렸죠. 8월달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고도 하는데요. 48.7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50 아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여전히 48.7이면 9월달에 연준의 25bp 금리 인하 주장의 근거는 더했죠. 보시면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수가 사실은 곧 있으면 또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지난 2년에서 3년간 PMI, ISM 지수가 50 이하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내 코가 석자란 얘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투자는 투자. 이게 지난 2, 3년간 있었던 패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비트코인 사고, 이더리움 사고, 솔라나 사고, XRP 사고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이제 중소기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큰 회사들, 좀 자금 여유가 있는 특히 이제 또 이제 그들의 이제 회사들이 사실 많이 사잖아요. 마이클 세일러, 저기 메타 플래닛 여유가 조금 있었던 친구들이 바람 잡고 있는 거고
아직은 살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인, 보통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여전히 내코가 석자다. PMI가 나중에 이 지수가 뭐 한 60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내년에 6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 그냥 최종적으로 선을 털 시점, 물론 PMI, ISM 지수도 중요한데요. 저는 리플의 IPO도 중요한 시점의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제가 더하자면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아직 비상장 상태입니다. 스페이스 X가 저는 올해는 아닌 것 같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IPO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뭐 우주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사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제 기준으로는 빠져나갈 타이밍이 아닐까. 이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또 다음번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곧 있으면 미국에서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가 됩니다. 언제 될까요? 한국 시간으로 그냥 바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용 지수, 고용 지표가 이번 주입니다. 이제 우리 밤 9월 5일 금요일 밤 9시 30분 PPI, CPI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지수가 되죠. 고용과 이제 그 물가를 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수요일 밤 9시 반,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 반입니다. 그리고 17일에 이제 FOMC 미팅 하겠죠. 9월 17일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뭐 물가나 고용 지수가요. 제가 볼 때 9월 달의 영향보다는 10월 달에 미칠 영향이 저는 오히려 더 크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수가 되겠죠. 뭐 IM 증권이라고 하는 한 연구원님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의 약세는 계절적인 약세다. 현재 하지만 왜 지금 일시적인 조정이냐? 근거를 첫 번째,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견고하다. 그러니까 채굴기 돌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계속 캐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사실은 뭐 일시적 조정이라면 뭐 바이 더 딥 기회다. 지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9월 FOMC 전까지도 노동지표 발표, 물가지표 발표가 남아있으나 기준금리 인하하면 이건 9월 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금이 가상자산에 유입이 될 것이다. 자,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죠. 테더랑 친한 곳이죠. 비트코인이 9월 달에 95,000달러까지 혹은 그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거시 경제의 불안 등으로 바닥을 찍을 것이란 분석이다. 뭐 9월 달에 비트코인 주식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4분기에 ETF 자금 유입에 힘입어서 반등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업터보 10월 달에 오르고 9월 달은 뭐 레드 템벌 하거든요.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 다 아는데 투자가 왜 힘들까요? 뭐 이거는 제 생각이죠. 90% 이상은 가격만 보시니까 쉽지 않다라고 봐요. 사실은 또 하나가 있어요. 가격만 보는 이유가 이제 조금 신뢰가 부족하죠. 감정적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내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 뭐 10만 달러가 깨질 수 있다. 깨질 수 있죠. 그걸 뭐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요, 지금은요, 저 2017년은 커녕 21년, 2년과도 지금은 또 another level로 완전히 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은 비트코인의 공부가 정말 뼛속까지 돼 있는 억만장자 기관들, 국가 수장들, 고래들이요. 지금은 예전 대비해서 굉장히 그 층이 탄탄해요. 10만 달러 깨지면요. 저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저라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주워 담으려고 할 것 같네요. 자, 신뢰를 잃고 있는 글로벌 국채. 일본의 30년물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자, 미국도요. 30년물 금리면 이제 초장기 채권의 금리가 5%까지 올라갔다. 영국도 3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까지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거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립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올랐다라는 얘기인 즉슨 이 주요 국가들, 뭐 나름 선진국들 아닙니까?
이 국가들의 미래가 너무너무 캄캄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캄캄하냐? 국채를 왜 찍겠습니까? 국가의 빚이 너무너무 많으니 지금 쓸 때는 많은데 세수는 줄고 재정 맨날 적자만 보고 있으니 국채를 찍어서 돈으로 지금 빚을 돌려 막아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를 더 많이 찍는 거죠. 장기 국채 찍는데 사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량은 국채를 막 찍었죠. 공급량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진 거고요. 금리는 치솟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안 사준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국가 부채가 지금 뭐 좀 적고 재무적으로 튼튼한 국가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가 저들 나라보다 GDP 대비하면 국가 부채가 낮은 편이에요. 다른데 특히 일본은 200%가 넘어가거든요. 미국이요. 사실은 전 세계를 하드캐리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끌고 가면 나머지 국가들은 우르르르르 딸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저는 이건 뭐 인간의 심리라 보는데요. 그게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탐욕을 절제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어려운 뭐 아주 그냥 기본적인 뭐 10년, 20년 걸리는 계획을 세우는 게 쉬울까요? 그냥 돈 찍고 금리 인하해서 시장 1년, 2년 바싹 올려서 다음 선거에 이기는 게 더 쉬울까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쉬운 길을 택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란 생각이 들죠. 사실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는 건요.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에 베팅하는 거예요. 많이 망가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더 많이 오르는 격입니다. 돈을 무제한으로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가 당연히 절하되겠죠. 낮아지겠죠. 상대적인 거죠. 비트코인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게 금이 됐든 뭐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됐든 이런 우량 자산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튈 수밖에 없는 거,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달러가 불안할 때는 비트코인이 대안이다. 근데 여기서 용어, 이런 소위 말하는 거물급 인쇄가 하는 것은 그 단어 하나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이 된 대안 통화다. 얼터너티브 커런시라고 했는데요. 얼터너티브 자산이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대안 통화라는 표현을 써요. 커런시는 뭡니까? 화폐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부족하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수십 년간 벌어질 현상은 달러라이제이션, 달러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요. 모두가 뭘 원합니까? 원화보다 저기 태국의 바트화보다 브라질의 뭐 저기 땡땡 코인 그들의 화폐가 아니라 다 달러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빗장을 전 세계에 풀어버렸죠. 앞으로 수십 년간은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어난다. 근데 수십 년 이후에는 저는 어쩌면 비트코인아이제이션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비트코인 이거 왜 지금 이게 벌어지냐면요. 수십 년간 또 돈을 전 세계에서 얼마나 찍어내겠습니까? 화폐가 끝난다는 거예요. 수명이 끝나면 사람들이 나 이거 휴지 조각 거래 안 해. 나 비트코인 내놔. 지금 다 달러 원하듯이 나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할 거야. 이런 현상이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 후에는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채가 많은 대부분의 법정 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문제를 당연히 겪겠죠. 계속 찍어내는데, 그렇죠? 이것은 1930년대, 1970년대 일어났던 현상과 유사합니다. 역사는 돌고 도네요. 거시경제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포트폴리오의 최소 15%를 금이나 비트코인에 할당해라. 이것들은 희소하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 그냥 5% 미만 뭐 2% 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최소 15%를 얘기하네요. 21년 5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레이 달리오가 그때 언론상에 나와서 나 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좀 들고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 뒤쪽에 이 지금 뭐 들고 있다보다 그때 강조했던 게 뭐냐? 그때 석가탄신일 많이 이제 가격 떨어졌을 때거든요. 비트코인은 성공하게 되면 정부가 금지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렇게 비트코인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정부가 금지할 수 있다. 그것도 레이 달리오가 두드러들 떨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로 열고 닫고 비트 이더는 소액 들고 있다. 뭐가 포인트일까요?
지금은 정부가 금지를 합니까? 전략 비축을 어떻게든 하려고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변화죠. 현재의 비트코인도 저는 이제 달러에,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 지금은 달러의 대안이 비트랍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전환이죠. 최소 15% 이상 투자를 하자. 저는 뭐 그 알트코인도 많이 지금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추매를 하고 있는데 높은 가격에 지금 비트코인을 옛날 생각하면 사실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뭐 20만 원, 30만 원부터 이거 박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트를 한 줌이라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자체가 저한테는 탐욕을 절제하겠다. 그리고 돈을 잃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로 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겠죠. 이 기사는 뭐 제 동생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JP 모건이라는 회사는 1900년대 초반만 해도요. 20세기 초에 미국의 정말 그 불황 이런 어떤 대공황이 왔을 때 국가를 건져냈던 뭐랄까요? 하여튼 뭐 거의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JP 모건이 실은 했었어요. 그러면서 연준의 대주주까지 됐었고요. 근데 이 은행 하나의 영향력이 JP 모건의 영향이 너무 커지니까 독과점이라고 법적으로 이게 이제 그 은행이 쪼개졌어요. 분할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JP 모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예대 마진 가져가는 그 1위, 지금 미국에 그 쪼갰는데도 지금 1위입니다. 거기서 이제 투자하는 기능은 따로 빼놨어요. 그게 모건 스탠리예요. 그러니까 모건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2분기에 1.9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것은 사실상 JP 모건이 샀다는 것과 뭐 다름이 아니에요. 뭔가 한때 한 몸이었습니다. 비트는 사기라 해놓고 계속 쟁여놓고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뭐 지금 미국의 준비 자산이다. 뭐 리저브 에셋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준비 자산이래요. 그냥 금처럼 저기 보트 넣습니까? 그냥 뭐 어마한 뭐 몇 만 톤 쌓아놓고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그런 느낌이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이미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말이랑 행동이 일치하네요. 가격을 보시거나 그들의 말에 속으면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95%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이 달리오, 뭐 저기 뭐 IMF 총재, 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높은 뭐 저명한 경제학자, 하버드 뭐 경제학자, 노벨상 수상자 이런 사람들이 맨날 와서 뭐 비트는 사기다, 뭐 코인은 뭐 다단계다 맨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봐야 되냐? 가치를 보셔야 돼요. 가치는 실은 꿰뚫는 힘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가격은 눈에 뻔히 보이죠. 그것만 보면 어떻게 남들 이길까요? 그리고 말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줘야 돼요. 반드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고개 적게 잡으면 1, 2%고요. 많게 잡으면 4, 5%의 분들은 성공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SEC와 CFTC가 뭐 제 동생이 이것도 얘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죠. 요약합니다. 법, 제도, 지침을 만들어서 코인판을 아주 제대로 키워줄 것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불과 2년 전입니까? 두 기관은요.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저기 서로 이제 코인 어떻게 하면 더 내 밥그릇 넓혀가기 위해서 사이도 안 좋았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공동 성명, 공동 협력을 해서 지금 코인판을 제대로 키울 것이다라는 게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로 전 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잘 상장을 시켜서 뭐 가격이 이거 정정합니다. 제가 프리세일 1차 매수 가격이 200배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닙니다.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20배 수익을 거뒀다. 요것을 이제 자축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좀 뒤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 지금 이번 뭐 코인 상장시킨 게 시작에 불과해. 그리고 I believe. 그러니까 비저너리들은 다 이 믿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뭐 생각한다가 아니고 I believe. 뭘 믿냐? 우리 회사는 이제 이 펀더멘탈이 아직 뭐 제대로 평가된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고 우리의 미래는 이 상한선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에 동의가 돼요. 트럼프의 코인 사업과 수익은 제가 볼 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의 코인들을 잘 묻어두시고 그러면 그들의 어깨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이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전략이라고 여기 계속 드렸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좋은 코인이 참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보시면 자사주를 소각시켰어요. 주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사주를 그냥 태웠습니다. 공급량을 줄였고요. 또 200만 달러 머치의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샀습니다.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올렸네요. 이거 뭡니까? 트럼프 가족들이 이 지금 코인뿐만 아니고 이 코인 전체 산업과 뭐 모든 그 코인 가격에 있어서도 뭡니까? 진심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자, 코인베이스의 CEO, 뭐 미국의 기술주와 암호화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 제 동생도 이것을 뭐 요즘은 제 동생과 제가 좀 생각이 좀 비슷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Magnificent 7, 코인베이스, 블랙락 IBIT. 이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죠. 코인베이스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시죠?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예요. 이 친구들은 빚지고 장사를 하는 기관들이 전혀 아닙니다. 9월 22일을 이때 왜 출시를 할지 이 한번 4분기를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현물은 이미 많이 팔고 있잖아요. 현물 말고 왜 선물로 이것들을 싹 묶어서 팔까요? 선물은요, 실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훨씬 비싸요. 왜냐하면 매 월 단위로 롤오버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변경 계약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러면 현물보다는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람이 왜 선물을 할까요? 그냥 현물 들고 있으면 되는데 빠르게 큰 돈을 벌기 위한 욕망을 수수료화 시키는 거죠. 이러면 현물도 벌고 선물도 벌고 ETF로도 벌고 파생상품 뭐 다른 걸로도 버는 거죠. 주식, 코인, 현물, 선물, ETF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마크 유스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블랙록은 최소 20배 이상 오르지 않는 자산은 절대 취급을 하지 않는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재단이 1만 개의 이더리움을 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돈 쓸 데가 많아 보입니다. 트럼프도 이것도 동생이 얘기를 했죠. 지금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관세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다. 트럼프는 항소하겠다.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이거예요. 상승장이라고 아무리 한들, 코인이 미래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들 어려움이 없을까요? 하다못해 지금 이 전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조차 실은 재선에 실패했었죠.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사람 잡아내리려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센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금 소송을 받고 2심까지 패소를 한 겁니다. 쉽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도 뭐 첫째 아들은 한국에 오고 둘째 아들은 일본에 가고 홍콩에 가고 정말 정신없어요. 그러면서 본인들 코인을 사업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세상에 저는 공짜는 없다. 공짜 비슷한 것도 바라지 말자라는 주예요. 높은 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크게 치러야 그게 주어질 겁니다. 크라켄에서 엑스스톡스라고 해서 이더리움의 토큰 주식을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등 인기 있는 주식 60개를 이제 토큰화 시키는 거죠. 올해 최소 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두 가지의 트렌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주식 토큰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뭡니까? 파인애플 파이낸셜, 뭐 처음 듣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1억 달러, 지금 뭘 삽니까? 인젝티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레이어 1 지금 코인을 사겠다. 주식 토큰화, 요게 이제 지금 이게 그냥 트렌드가 아니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투자자로서는 그러면 이런 걸 보셔야죠. 그들이 뭐 크라켄,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다 이제 메이저 기관들이죠. 얘네들이 주식 토큰화 어떤 망을 써? 무조건 망을 써야 된다 얘기 드렸죠. 지금 솔라나, BNB 체인, 트론을 썼는데 여기에 이더리움을 추가한다고 지금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대비해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전략 매수. 지금 인젝티브 코인도 사잖아요. 사실 인젝티브 잘 모르신 분도 많을 테고 이런 코인도 사. 뭐 비텐서 타오,
저기 뭐 솔라나 XRP 말고도요. 저기 뭐가 있을까요? 뭐 도지코인 이것보다 훨씬 뭐 하이프코인, 뭐 스위코인 지금 그냥 그런 코인을 수천억씩 산다는 지금 회사들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그냥 어디서 전 세계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나스닥이 많잖아요. 알트코인 전략 매수는 앞으로도 계속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봐요. 여기에 뭐까지 더해질까요? 주요 알트코인 ETF가 같이 만나는 시점이 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저는 더 거세질 거라 보고요. 이렇게 되면 주요 알트코인들의 전 세계 자금, 글로벌 유동성 그쪽으로도 이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아마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켜보시면 알겠죠. 미국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ETF가 지금 신청이 안 된 코인들이죠. 이런 코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5% 이하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뭐 비트이더 난 너무 크고 너무 비싸서 난 싫다. 라지캡 지금 ETF 들어간 코인들 있잖아요. 솔라나, XRP, 도지, 뭐 에이다, 아발란체, 스위, 헤데라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으면 뭐 라이트코인도 있죠. 스텔라도 좋은 코인이죠. 뭐 그런 코인들 위주로 조금 저렴할 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편 마지막에서는 피터 틸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피터 틸과 워런 버펫 그 뭐 수십조에서 지금 수백조를 굴리는 분들도 주력 포트폴리오는 5개에서 7개 사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뭐 책 추천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로 투 원이라는 책 있죠. 피터 틸이 뭐 11년 전에 썼는데 좀 뭐 지금도 너무나 뭐 번쩍이는 아이디어여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각화된 위험 분산 전략에 적합한 회사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는 순간 벤처 투자자는 복권을 사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가 된다. 복권에 응모했다는 사람은 이미 실패할 것에 대비해 심리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터 틸이 뭐 피터 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A16Z나 이제 저기 예전에 누굽니까? 그러니까 투자로 이제 레전드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예요. 가장 성공한 딱 한 개 회사의 투자 수익이 나머지 99개 회사 수익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크더라. 그 하나가 나머지를 손실을 다 보전하고도 넘어가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업이나 투자에서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기능들을 더하고 포트폴리오를 더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빼는 거라고 생각해요. 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요. 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냐? 혹시 모르니까 분산해 놓자. 지금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혹시 모르니 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정말 세상을 바꿀 딱 그 하나의 기업이 맞아? 그 질문에 yes라고 한 것만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피터 틸이나 버핏, 지금 워런 버핏은 그런 회사들만 사는 거고요. 저렴할 때만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00번 맞는 얘기죠. 사람들은 왜 거듭제곱의 법칙을 보지 못하냐? 거듭제곱 뭐 쉽게 얘기 드리면 그냥 복리의 법칙인 거죠. 시간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왜 지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전문적인 벤처 캐피털에서 일하는 투자자들도 왜 이걸 못 보냐? 그 이유를 거듭제곱의 법칙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표현 써요. 정작 우리는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도 현재를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줘야 기업이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수직으로 하늘로 쑥 이제 꺾이면서 올라가는데 가로 열고 닫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예전에 아마존이건 구글 주식, 저 엔비디아 뭐 비슷합니다. 보시면 몇 년 동안 밑에서 계속 캐매고 있죠. 근데 다행히 뭐 코인은 뭐 몇 년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기간을 못 버티고 그냥 오르기 전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 하단부에 있을 때 4848하고 뭐 갈아타 뭐 485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저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막 위에서 뭐 그냥 뭐 아래에서 팔고 위에서 잡겠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정작 상승이 딱 왔을 때는 내가 그 코인이 없는 거예요.
수익을 전부 다 놓친 거예요. 뭐 그 전에 단타로 막 벌었던 돈 아무리 합쳐봤자 가만히 들고 있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자나 기업가들이 실제로 매일매일 체감하는 것은 압도적인 성공과 완전한 실패 사이의 극명한 대비가 아니다. 이 회사는 좀 더 성공하고 저 회사는 좀 덜 성공했다 정도의 차이다. 이게 뭐냐면요.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회사나 엄청난 코인과 저기 이제 밑에 있는 잡코인과 그날 차이가 얼마나 나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투자한 곳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의 전문가들조차도 통상 가장 뚜렷하게 성공한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로 간다? 가장 문제가 많은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대요. 코인 투자를 한번 그대로 적용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가 아니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아픈 손가락, 예전에 내가 그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넣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뭐 80%, 90%, 95%까지 가니까 이거 사 말어, 이걸 팔어 말어, 바꿔 타 말어 맨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VC들도 이 법칙을 보지 못하는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이 법칙을 보지 못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거듭 제곱의 법칙은 너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곳에 갖다 놔도 안 보인답니다. 전 이거 너무 적절한 표현 같아요. 제가 뭐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1년, 2년, 3년, 5년 전에 답안지 신을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우리가 못 봤을 뿐이죠. 우량 자산을 사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 아까 지금 표현을 빌리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저것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분산해놓고 뭐가 갈지 보자라는 거죠. 왜 불안할까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왜 믿음이 부족하냐? 아는 게 적어서 그렇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당연하죠. 지식을 넣어도 믿음은 왔다 갔다 할 판에. 근데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욕망은 솟구칩니다. 근데 지식과 믿음과 확신이 숙제가 안 돼 있으니 불안한 거예요. 찢어놔야지. 내가 지금 비트는 너무 늦은 것 같으니 저 밑에 있는 코인을 한번 그냥 올린해서 다 만회해야지. 이 얘기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피터 틸이라고 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성공했냐? 아닙니다. 초창기에 스타트업 투자를 했는데요. 전액 다 날린 경험이 있어요. 본인의 지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인이 그냥 완전히 망한 거죠. 망한 경험을 해봤더니 이제는 창업자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공동 창업자를 끝까지 판대요. 왜냐? 공동 창업자가 대부분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 창업자들이 최소 20년 이상, 10년 이상 서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냐까지 파헤친대요. 그 정도로 친한 사람이라면 쉽게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면 거의 대부분 합의 이혼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그 투자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못 얻으면 저는 미래는 단언코 없다라고 봅니다. 매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에 실패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종이로 적어 보셔도 돼요. 머리로 뭐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왜 못했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지? 내 어떤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지표를 봐야 되지? 그리고 이번에 또 익절을 하게 되면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내가 그때 다시 묶고 떠더블로 갔었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냥 은행에 완전 저쪽으로 빼놓고 다시 들어가지 않아야겠구나. 뭐 예를 들어 50%, 뭐 70%는 아예 그냥 없는 돈이다. 이건 그냥 완전 별도로 빼놔야겠구나. 이런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제가 이것을 2019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 동생에게 2018년인가 얘기를 했었어요. 사팔사팔 하면서 계좌가 녹아내렸는데 그거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비트만 얘기를 드렸는데 비트코인 하나만 지금 그때 비트가 5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비트코인 500만 그냥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거 나중에 이거 10배 간다.
최소 뭐 지금 한 5배는 갈 거다. 그러면 그냥 냅두라는 거야. 네가 지금 잃었던 모든 손실을 다 보상하고도 오히려 플러스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이제 오후반 선생님은 그때는 니나가라 하와이 했었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비트 이더 XRP 솔라나가 지금 내 포트의 50%가 넘어간다. 나머지 50%가 다 흘러내려서 없어져도요. 한 4년쯤 지나면 마이너스가 다 복구가 되고도 플러스 몇 배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익률 좋은 보험이다. 특히 비트 이더는 얘기를 그래서 여러 번 드렸던 거예요.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과거에 아마존 차트 한번 보십시오. 애플, 뭐 구글 다 비슷비슷해요.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초반에는 신뢰가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 어마어마한 지금 뭐 3트릴리언 달러 뭐 어마어마한 지금 자산이 됐죠. 크립토 TV는 한방 종목을 찝어주는 데도 아니고 타이밍 지금이다. 지금 사세요. 지금 파세요를 추천하는 방송도 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재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이 방식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률이 가장 높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물론 본인께서 결정하셔야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